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중동에 관한 이슈 전파하겠는데요. 예, 아랍 국가들이 그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이 분쟁 상황에서, 이 침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그리고 서방이 그 러시아를 계속 봉쇄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계속 봉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랍 국가들이 이 러시아를 좀 더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네, 경제적인 부분은 당연히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좀 더 정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한 저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 클릭하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통치 모델의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먼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네기 엔도먼트에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슬라이드 모두 같은 출처니까 사실 한 글이긴 해요.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이 글들을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는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모델로 이 정치 체제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는 권위주의적 독재자 모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보통 미국으로 서방 국가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권위주의적 모델은 보통 러시아, 뭐 중국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이 터키도 이런 쪽으로 경도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도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최대 한 명이라도 더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합리적인 통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지 나라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권위주의적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그런 것보다는 정체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를 통해 가지고 빠른 성장, 빠른 발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가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냐 요런 것으로 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생각은요, 아랍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아랍인들의 이 글에 묘사된 아랍인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계 질서에 대한 발전과 영향력의 길로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권위주의자적 독재자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꼭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아랍 지방에서요,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 중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좀 연장된 느낌이긴 하지만, 현재 그 아랍 내에서 이 LCC 그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그리고 국민군 쪽에 있는 리비아 원수인 하프타르, 반군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현재 튀니지 대통령인 사이에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런 것들이 좀 그 설명하기 좋은 케이스라고 그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집트 대통령 군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아무튼 문제는 이집트가 지금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경제 규모도 발전하고 있고 대규모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바탕에 지금 LCC 대통령 집권 이후에 특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이들이 판단하기에는 권위주의자 모델의 일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이 통치 방식이 그렇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프타르 같은 경우는 이 동리비아를 많이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 영토상으로는 거의 뭐 80%가 이쪽 하프타르 LNA에 들어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기반을 통해 가지고 특히 아랍 국가들의 좀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카타르 같은 나라는 좀 그 현재 GNA라고 해서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리비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수 걸프 국가들은 이쪽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엮여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헌법 80조에 의하면은 최근에 국회 정치권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언론들이 밝히기는 의회를 해산시켰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거든요. 대통령은 그 헌법을 기반 삼아서 의회 정지가 가능하다라는 명분 하에 의회 해산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독재자적인 모델이 이렇게 지역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의외로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제 발전도 물론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아랍인들의 인식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푸틴에 대해서도 역시 아랍의 인식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서방의 지도자들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 뭐 시리아 정권이 안정화시킨 사람 이렇게 보아지고 있는 것이고 또 적의 친구로 인식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서방은 항상 이제 그 서방 중심, 미국 중심의 이런 세계 질서를 위해서 아랍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러시아 소련 시절에 그 소련의 그 소련축을 깨뜨리기 위해서 뭐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소련을 붕괴시키려고 유도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러시아에 대한 분열을 유도했던 그런 것들이 서방으로부터 많이 이루어졌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봄 이후 때 시리아 내전이 발생했었죠. 이때 시리아 정권에서 그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방도 지원 많이 했었고요. 반군에게. 그런데 이 아랍 측에서는 시리아 내전 역시 아랍의 봄의 일환으로서 아랍 세계를 서방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시리아를 포함한 아랍 내의 상황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러시아가 그걸 막았다. 그래서 이 아사드 정권 중심의 시리아 정권이 예, 다시 살아났다라는 인식인데 그게 원인이 러시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랍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아랍 측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당연히 서방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을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적의 친구가 아니냐 러시아가 네, 그렇게 보는 건데 그 푸틴은 역시 권위주의자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랍이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장된 내용으로 보도록 하죠. 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강력 대응을 했지만 옛날에 2003년 때 이라크 침공은 간과했다라고 판단하거나 참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랍인들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제 러시아가 먼저 시작을 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요, 이라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침공을 했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이 서방들이 이 두 사건에 대한 태도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는 아랍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관한 게 매우 예민할 수 있죠. 그런데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영토 합병은 무시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의 저항을 테러리즘으로 간주했고요. 국제사법위원회죠. ICC 여기에 이스라엘 기소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간주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아랍 동족 간의 어떤 부분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무시를 하고 있는 부분. 하지만 서방의 안보에 직격 영향을 받고 같은 유럽계라고 판단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 강력 대응을 한다. 뭔가 차별을 한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물론 그게 서방 국가의 국익이라는 것을 또 간과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론들이 오히려 칠러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적이 우군이다, 우방이다라고 보는 인식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있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랍 언론들 역시 그러한 것을 조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각각 통치 체제 안정을 위해서 아랍 국가들의 그래서 국내 선전 제작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파간다를 만드는 것이죠. 예, 동양 및 서양의 이분법이라고 헤게모니의 관점에서 이 지구를 그렇게 나눠서 보는데 아랍은 아무래도 동양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고 서양이 그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 뭔가 약간 올드한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아랍에서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구는 이 동양을 잠식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뭐 민주주의를 통해서, 옛날에는 제국주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로서 반서구 우크라이나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침공하고 있는 것이랑, 그리고 동유럽 색채혁명, 그리고 아랍의 봄, 다 서구의 음호론에 대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권 방해, 인권 박해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이제 보는 것이긴 하고, 그리고 냉전 시대 때 동유럽 색채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동유럽을 분열시켜서 서구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피부에 와닿게 아랍의 봄 같은 경우는 음, 좀 이들이 보기에는 뭔가 아랍의 그 일반적인 아랍 민족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면서 서구의 편을 들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보는 거죠. 결국 아랍의 분열, 아랍의 혼란을 통해 가지고 서구가 더 이 중동 지역, 아랍 지역에 더 잠식하기 좋도록 만드는 행위가 아닌가, 요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반서구 이미지가 더 강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서구의 어떤 이권을 대변하기 위한 광대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러시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막고 아랍 이슬람 국가와 공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령관, 사령이라고 했지만 사령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방 패권에 도전하는 지도자로 묘사한다. 이렇게 지도자 묘사로 뭐 수호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언급을 하는 거죠. 예, 그 러시아는 분명히 유럽에 속하긴 하지만은 지금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아랍과 이슬람 국가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들을 뭔가 이 서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이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식이 있는데, 물론 이전과 같은 맥락이긴 해요. 서구가 만든 글로벌 시스템은 정치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이라크 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미국이 이라크로 들어와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인식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실패를 했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발생했는데, 뭔가 그런 것들도 물론이지만 뭐 일단 이 아랍의 영향력을 미쳤던 이 유럽과 미국의 정치적인 행보 그리고 행태가 계속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듯합니다. 아마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ISIL을 그 ISIS죠? 몰아내는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쿠르드족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IS 공공의적이 없어지니까 쿠르드하고 이제 손절하게 되는 그런 것도 역시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연합과 또 터키 관계로 봤을 때도 뭔가 일관성 있지 않은 태도. 그러니까 다른 뭐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그런 나라들에게는 뭐 EU를 잘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터키는 이제 터키라는 이유로 EU에 들어오는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관성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냐. 물론 이건 글로벌 시스템에 관한 거지만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사례들은요, 이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동의 정세와 역사를 공부해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지는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런 예를 설명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간단한 생각을 하게 돼 봅니다. 자, 그리고 소련이 아랍 정권의 야심찬 지지자였던 과거의 향수 집단 기업과 뒤섞인다라고 돼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것도 그냥 제가 지금 생각이 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세르 대통령, 그 이집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국과 소련의 둘 다 그때 뭔가 서로 이득을 취하려는 입장에서 이 이집트와 외교를 했었는데, 이때 나세르가 그걸 생각보다 소련하고도 컨택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서 소련에게 많이 접근을 했죠. 근데 소련도 그것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시리아라든지 뭐 이라크라든지 그 아랍 사회주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상적인 면이라든지 그리고 무기지원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걸로. 그래서 지금 많은 아랍 국가들 보면 아직 소련제 무기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 있는 나라별 그 아랍 국가의 지원이 많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소련에 대한 이 옛날 추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듯하다는 인식이 아랍인들에게 있는 듯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또 들어가면은 뭔가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 이 정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어떻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 이 글들은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논설문 네,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랍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을 법한 거와는 좀 다른 이미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들 또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재미있는 그리고 심각하지만 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랍인들이 바라보는 러시아에 대한 인식,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까닭을 정치 및 역사적 관점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디오스.